사실 저는 가기 전에는 그 집회 현장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전해 들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좀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응원봉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응원봉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10대, 20대로 이제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집회 현장하고 많이 달랐고요. 특히 이제 전에 탄핵에 관련된 뭐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였을 때만 해도 좀 연령대가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매우 달랐다. 그리고 그 촛불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 탄핵 집회에서는 촛불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면 뭐 초를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용품을 파는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촛불이나 라이터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없고 오로지 이제 응원봉 같은 그런 LED 불빛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음악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음악이 우리가 이제 이전 시위에서 볼 수 있었던 뭐 민중가요, 투쟁가류가 아니라 흔히 뭐 뮤직비디오나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대중적인 음악, 소위 말해서 K-팝 음악이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 분위기도 뭐 격한 구호라든지 격한 연설 이런 것보다는 일상적인 어떤 그 우리가 뭐 팬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야유에 와서 이제 발언하는 느낌들 이런 분위기가 좀 기존 시위 문화랑 많이 달랐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원식입니다. 다양한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작업들을 대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조지 소로스가 예전에 경제 현상을 이제 예측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이유가 경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집회 시위 문화가 바뀐 것은 사람이 대거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비상계엄 관련한 집회 이전에는 그 시위 현장을 보면 좌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그레이 스타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나이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집회 현장에 상대적으로 많아서 더 이상 이제 젊은 세대들은 볼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번에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안 관련 시위에서는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를 했던 거죠. 그만큼 젊은 세대의 참여가 시위 문화를 바꾸었다 이렇게 봐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어쨌든 집회 현장은 주최하는 쪽이 있거든요. 근데 주최 측에서 이런 젊은 세대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자유발언대를 시키게 되면 자유발언대에서 이제 발언하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노래로 의사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주최 측 사회자가 물어보죠. 이게 무슨 노래냐. 그리고 그 자유발언대에서 호응하는 또 여러 이제 젊은 세대가 있는데 그 젊은 세대들이 또 노래를 불러요. 같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떼창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최 측이나 사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노래에 대해서 알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배워야 되겠다라는 자세들을 이제 불러일으켰다라는 점이 이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집회 현장에서 민중가요 부르게 되면 개인들이 잘 모르니까 따라 부를 수도 없고 안 따라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집회 참가를 못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이제 안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회 현장에 다수가 참여한 인원들이 세대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최 측에서도 집회의 흐름들을 바꿔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심지어는 응원봉을 요약 정리한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인포그래픽이죠. 이런 걸 공유하면서 분위기를 이제 바꿔가는 그런 학습의 어떤 분위기까지도 이제 이끌어내줬었습니다. 저는 뭐 그게 K-팝 팬덤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집회 현장에 결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기성세대들이 좀 놀란 것이 뭐냐면 K-팝 팬덤이 총 출동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어요. 그게 아니고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그 K-팝 팬덤 문화,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당연히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야외 이제 활동들을 사실 케이팝 팬덤들은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웨이팅 문화가 일상화돼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공연장을 가도 굉장히 길게 줄을 서야 되고 팬미팅 현장을 가도 되고 뭐 예를 들면 팝업 스토어를 간다 하더라도 웨이팅 문화가 일반적이에요. 특히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장을 하고 뭐 물이라든지 뭐 핫팩이라든지 이런 용품들을 당연히 구비를 하고 야외에 출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익숙했던 뭐 팬 같은 경우에는 집회 현장에 당연히 그 복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가기에도 힘들고 갔다 하더라도 이제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케이팝 팬덤이 총출동한 게 아니고 케이팝 문화에 익숙했던 젊은 세대들이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생활 문화 관점으로 이제 투영이 됐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는 정치권의 잘못이지 젊은 세대의 그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활 정치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국민들이 관심 있는 정치 사안들을 표명해 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잖아요. 그런 점을 잘 못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니까 전 국민이 책을 사게 되면서 100만 권 이상의 판매고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책을 안 읽는다, 뭐 종이책 더 이상 뭐 관심이 없다, 국민 수준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잖아요. 근데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종이책을 살 만한 작품이 없었던 거죠. 살 만한 작품이 나오니까 모두 다 한 권씩 소장하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모습도 정말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현장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엉망이어도 이렇게까지 엉망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일단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세대는 그 젊은 지금 특히 Z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부심이 많은 세대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그 K-팝 문화 자체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IT 기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젊은 세대 관점에서 캐붕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붕괴되는 충격. 그런데 저는 유니버스가 붕괴되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붕괴되는 사례였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가 붕괴되는 현실 경험을 하니까 그걸 용인할 수 없어서 저는 나왔다. 그래서 저는 유붕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스 붕괴.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차원에서 뭐라도 내가 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응원봉을 들고 나왔고 배낭을 메고 핫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그 생각하는 것들을 가치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를 해서 공감을 시키는 것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회 현장이다. 그럼 우리가 구닥다리, 낡은 거, 뭐 투쟁의 어떤 현장,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용적인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그 현장이 필요해. 그러면 집회 현장? 우리가 가자. 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담론을 만들고 그걸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주도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앱이라든지 SNS를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죠.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트렌드하지 않고 트렌드하는 것 닥치지 않고 실현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집회 현장에도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느슨의 연대를 굉장히 잘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집회 현장에 혼자 가는 경우도 있지만 SNS에서 현장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제 구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기성세대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K-팝 팬덤이 또 같이 가게 되는. 그래서 각 개별적이고 파편화되고 분산돼 있고 비정치적이라고 하지만 자신과 굉장히 밀접한 이슈일 때는 충분히 언제나 능동적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세대였고 이번에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안 이슈는 그걸 정확하게 건드려졌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개인주의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관심 또 그들이 어떤 것을 정말 위험하게 생각하고 긴급하게 생각하느냐를 항상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기성세대와 이제 젊은 세대의 반응이 좀 초기에는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12.12 군사 쿠데타라고 하면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은 다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제가 몰랐던 사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 젊은 세대가 분노했던 부분은 공정성의 문제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그런 이제 군부 쿠데타 세력이 한 세기를 기득권을 누리면서 잘 호사를 누렸나라는 데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분노 게이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극장에 간 젊은 층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의 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 비상계엄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리에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의 힘이 크게 전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이 문화 콘텐츠의 어떤 강국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일정한 효과를 많이 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콘텐츠의 힘이 이번에 비상계엄과 이제 탄핵 소추안 집회 문화에도 일정 정도 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더구나 1,000만 관객을 훌쩍 넘겼고, 특히 IPTV나 OTT로도 다 공유를 했고, 또 특히 짤이나 이런 관련 콘텐츠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은 매체들이 그 서울의 봄의 그 영향을 잘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비상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의 봄이 역주행했다라는 것만 많이 부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후가 바뀐 거죠. 오히려 서울의 봄이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서울의 봄 등의 콘텐츠가 주목을, 이 전후 관계를 좀 미디어 매체에서 잘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봄을 봤을 때 그 젊은 세대 분노가 엄청났었거든요. 또 챌린지 열풍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외신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봄 같은 경우 해외에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왜냐? 한국의 그 특수성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점이 결국 우리가 콘텐츠를 평가할 때 해외의 반응만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이 서울의 봄을 다시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가디언지가 소프트 강국 한국, 그리고 케이팝으로 화려한 나라인데 양면의 모습을 보여줬다. 심지어 뭐 굉장히 발전된 모습인 것 같은데 권위주의적인 어떤 문화가 여전히 있었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외신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혼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K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케이팝, 그리고 뭐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그리고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런 콘텐츠를 보면 일단 케이팝이 화려하게 무슨 낭만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의 청년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청춘들이 얼마나 힘든지, 뭐 방탄소년단 노래들만 봐도 거기에는 청춘들의 갈등과 방황 이런 것을 잘 담아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현실의 바탕을 두고 이상과 꿈과 희망을 보여줘.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의 매시업이에요. 사실은 K-컨텐츠라는 게. 더 글로리 학교폭력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극적인 한국의 현실, 뭐 양극화 문제도 있고 빈부격차 문제 포함해가지고 자본의 어떤 문제, 그 천민자본주의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에도 빈부격차 문제가 있고 또 현실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K-콘텐츠의 특징은 현실을 정말 잘 드러내줍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바람직하게 가야 된다. 오징어 게임, 서양의 그런 경쟁주의적인 생존 게임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적나라하게 비정한 그런 게임의 룰을 보여주니까. 그렇지만 성기훈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는 인간의 공동체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돌파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 성기훈이 살아남거든요. 2편, 3편에서 그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의 K-콘텐츠는 세계인들이 다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드러내주면서 뭔가 바람직한 가치를 보여주려고 한다.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학교폭력 문제인 더 글로리가 세계에 공개됐을 때 많은 분들이 창피하다고 그랬어요. 기생충도 마찬가지로 불편하다고 그랬어요.
왜? 한국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외신에서도 한국이 뭐 고성장을 했는데 너무 양극화가 있는 것들을 뭐 드러냈다면서 한국 사회를 막 공격했다.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빈부격차는 미국이 더 심해요. 서구도 더 심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학교폭력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북부 유럽에도 학교폭력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한국에서 뭐 권위주의적인 뭐 문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K 콘텐츠도 그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면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외신에서는 주로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났고 뭐 한국은 원래 이런 나라다라는 건데, 그래서 뭐 젊은 세대가 충격을 받았다. 아니죠. 젊은 세대는 그걸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걸 너무 대놓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했다라는 점에서 알 수가 있겠고,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콘텐츠는 결국에는 현실을 철저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 그 위에서 뭔가 좋은 세상을 바란다.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이 뭐 이중적인 나라라고 접근하는 것은 K 콘텐츠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그런 생각들, 분노에 대해서도 좀 오해를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K 콘텐츠가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조선시대에도 민초들이 현실을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해학과 풍자로 극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해학과 풍자로 극복하는 데 있어서 흥겨움과 유쾌함이 버무려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었다고 보고, 사실 집회 시위 현장만 자꾸 얘기하는데 인터넷에서는 패러디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됐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 서울의 봄을 활용을 해가지고 패러디를 한 거고, 이 패러디 문화도 우리가 젊은 세대의 어떤 의견 표출로서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 봅니다. 그걸 요즘엔 패러디를 밈 문화라고 하는데 SNS에 이제 활용과 이제 확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저는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국에 대해서 뭐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뭐 대통령 3명이 탄핵을 당했다라고 하고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 덕분에 한국의 시위 문화는 근육을 갖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위 문화 근육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진화의 그런 궤적을 갖고 왔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저는 부정적이거나 우울하게 보지 않습니다.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